매달 말일은 제가 칼럼을 두 군데 쓰는 날이에요. 한 군데는 중단했고 이제 서울문화투데이의 미뇌창 칼럼 하고 피플투데이의 중용 인공지능과 중용 칼럼.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미뇌창 칼럼을 다 썼고 내일 새벽에 이제 중용 칼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중용 칼럼은 중용 본문을 읽고서 그것을 현대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무르익는 시간이 하루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쓸 중용 칼럼에서는 이제 27장 성인지도 관련 부분인데, 대기인 이후 행이라는 그 사람을 기다려서 행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토마스 쿤의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그 사람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리고 과거의 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가면서 죽거나 뭐 은퇴하거나 하면서 새로운 도가, 이게 이 중용에서는 새로운 도가 행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토마스 쿤의 그 얘기랑 연결이 돼서 중점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하고 대기인 이후 행, 이 중용의 이 부분을 대입을 하면은 괜찮은 좀 문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미네창 칼럼은 제 이제 신문비전 133인가 그 영상을 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표현할 때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인터뷰 신문비전 133을 보면, 133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신문의 자사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칸트라든가 실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미래 교육의 지향점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과거에 제가 썼던 글 중에 뇌과학 관련된 이제 글들이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인간이 이제 맥락적인 파악하고 비유적이고 운유적인 파악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개념을 확장해 나간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또 개념을 잡을 때는 상대적인 뜻, 반대말을 가지고서 그 또 개념을 하죠. 그 개념을 강화하는 게 이 어떤 반대말을 가지고서 개념을 강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좀 뭐랄까 두뇌의 언어적인 본능, 또는 그냥 본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결 구도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추종하고 어떤 이념을 지지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색깔을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고, 그게 더 이제 되게 쉽게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나 뭐 10대 때나 뭐 예전에 왜
예전에 약간 아재스러운 그 두, 뭐 1988 이런 데 보면은 그 두 가수가 있었잖아요. 스잔을 불렀던 가수하고 경아를 불렀던 가수 거예요. 그러니까 스잔과 경아. 아, 가수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승진하고 누군데 뭐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연예인이 좋아. 나는 뭐 누구 팬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차별화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보수당이나 뭐 진보당을 지지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약간 그 아주 성숙된 단계의 그 정체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개념들을 확장해 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두뇌에서 공포 말고 공포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고 공포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 뭔가에 딱 집중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IQ도 좋아지고 개념도 확장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맥락적인 파악과 은유적인 파악을 막 해가게 되는 그 5가지 원동력이 있단 말이죠. 5가지 뭐 낯설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 5가지 낯설음이 놀라움, 새로움, 변화성, 복잡성, 모호성이에요. 다시 한번 놀람, 새로움, 변화, 복잡, 모호 이거죠. 제가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이걸 아마 썼을 겁니다. 제가 두뇌 강의할 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움, 새로움, 변화, 복잡, 모호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두뇌가 거기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관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게 이제 그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공룡들은 움직이는 것만 본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마 이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 시각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걸 시각을 두뇌에서 처리하는 걸 줄이게 되면 에너지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또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절약해야만 하는 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공룡의 시각도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좀 포유류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 처리하긴 하는데 그 비슷한 경향이 남아 있어요. 두뇌가 이렇게 이 5가지 요소,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가 있거나 복잡하거나 모호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인식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 관련된 거는 뭐 글쎄 공부하면서 놀라기도 하죠. 그죠? 아무튼 다 관련되긴 하는데 이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좀 지적이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이 5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물론 이 칼럼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 그렇지. 내 그림에서도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가 있거나 복잡하거나 모호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변화 통일 균형의 우리 구도의 3요소라고 하는 건데 막 변화만 있어도 안 되고 뭔가 균형, 어느 정도의 대칭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생명체의 특성이 그 균형과 대칭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인간의 얼굴도 대칭성과 비대칭성이 동시에 있죠. 근데 우리 얼굴에 비대칭성이 없다는 것은 그게 로봇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비대칭입니다. 조금이라도 비대칭이죠. 근데 그 어느 정도 비대칭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구분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틀리면은 성격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관상에서. 그래서 우리 예술 작품 화가들이 봤을 때의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놀라운 면과 새로운 면, 그리고 변화성, 뭐 1년 전 그림과 올해 그림의 변화, 뭐 일 수도 있고, 또는 복잡함은 기법적인 복잡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니까. 모호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죠. 좀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관찰자가 감상하는 사람이 그 모호함을 자기 추억하고 연결한다거나 뭐 자기 지식하고 연결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잡하고 모호한 것은 좀 더 이제 고급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림에 있어서도 약간 뭐랄까 좀 고급 단계인 것 같고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가 풍부하거나 이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살짝 변화가 중급 단계라면 놀랍고 새로운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단계겠죠. 근데 현대 미술이 놀랍고 새로운 거 자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장르를 뛰어넘는 막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 예술 사조, 미술 사조를 만들어내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현대 미술이 이게 좀 어렵죠. 뭐 이제 다양한 아방가르드, 뭐 다다이즘, 미니멀리즘 이렇게 좀 나올 만한 것들이 뭐 레디메이드 해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뭐 나의 그림은 평행우주론과 평행우주론 또는 양자물리학의 관찰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눈동자에 관찰되는 뭔가를 그리는데 이왕이면 평행우주론이니까 천체를 그리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눈동자가 자꾸 달라지고 뭐 외계인의 눈동자 상상 속의 외계인의 눈동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또 우주 전체가 태양이 막 달라지고 뭐 은하수도 우리 태양계에서 보는 은하수하고 안드로메다에서 보는 은하수가 다르겠죠. 뭐 그렇게 은하수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의 그 사주팔자에 맞춰서 컬러를 한정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또 이제 그 컬러 스펙트럼, 컬러의 다양성이 또 달라지고 뭐 그러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이 5가지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던 게 프랑스 국기에 나오는 자유평등 박애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에 따라서 자유를 더 강조해야 되느냐, 평등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박애를 더 강조해야 되느냐, 뭐 이제 그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평등과 박애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다, 뭐 진보 정당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유 쪽으로 개인적인 자유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 좀 이제 보수라고 말하긴 그렇고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두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가 더 필요하고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적인 평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이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고 뭔가 발명을 하고 특허를 해서 그 특허품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박애가 중요하다. 박애가.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개발을 했을 때 사람들이 번개에 맞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안 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특허를 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박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예술 그림을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생긴 돈으로 이 인류의 자유평등 박애를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활동에는 자유를 더
또 평등을 더, 박애를 더 강조하면서 제가 또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할 것이냐,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제가 이제 제 미술품을 담보대출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박애정신이었습니다. 박애정신. 어렵게 할부로 그림을 산 분한테 그 오른 가격으로 목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 고맙잖아요. 매달 몇만 원씩 이렇게. 어차피 일시불로 산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할부로 제 그림을 산 사람들을 위해서 제 미술품 담보대출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좀 박애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게 이제 우리가 PBL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Problem Based Learning하고 Project Based Learning,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걸 PBL이라고 그러죠. 근데 PBL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Problem Base 이전에 Phenomenon Base가 있어요. Phenomenon Base.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 자연 현상, 사회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활동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Phenomenon Based Learning이죠. 그게 1단계예요. Phenomenon Based Learning 다음에 그 관찰되는 현상에서 특히 나한테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나모논에 대한 현상에 대한 관찰 없이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나모논이 먼저고 프로블럼 베이스드가 다음 단계고. 그럼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젝트예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계획을 세우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거나 과거 현재 문제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PBL을 3PBL, 3PBL이라고 불러요. Phenomenon, Problem, Project. 그렇게 세 가지 PBL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PBL로 지칭을 하고 칼럼에 쓰고 한 것도 어쩌면은 뭐 제가 외국 칼럼까지는 검색 안 해봤지만 한국에서는 이 부분도 제가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프리드리 실러가 얘기했던 바로 미학적이고 감각적인 중립적인 상태, 미결정 상태. 그 상태를 인간들이 많이 체험해야만이 진짜 사유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어떤 신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자사고가 재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평가에 사실 좀 적용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프리드리 실러가 제시한 진짜 인간다운 인간을, 또 사유 능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인간을, 또 바람직한 직관 능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의 이 미감적인 중립지대를 더 많이 제공하는 자사고는 이번에 재지정이 됐다고 봐요. 아주 약간이겠지만은요. 아주 약간이겠지만은 이게 의대 입시, 뭐 이렇게 명문대 입시를 떠나서 막 의대 입시 학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이번에 이제 많이 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칼럼 마지막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들이 더 크기 전에 뭐 혁신적인 대안학교 또는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보다 훨씬 더 좋은 일반고가 많아져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바람으로 이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